네, 돌아왔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에서 비롯된 의료계의 반발, 결국 핵심 키워드는 수가네요. 네, 수가가 핵심입니다. 네, 의료 수가 문제가 이제 의사들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인 건 뭐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말하려면 한번 또 따로 시간을 잡아서 맞아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의료 수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적정한 의료 수가가 얼마인지, 우리나라의 한국의 의료 수가가 낮은 건지 아니면 뭐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건지 뭐 그런 건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다음에 한번 다루십시오. 네. 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약제비죠, 약제비. 약제비. 네, 약제비 선정의 그 원리. 나와버리네. 네. 또 뿌리 깊은 제약회사의 그 리베이트 관행. 네. 이런 것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요? 어떤 그 업계에서 찍히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갑자기 또 약선데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아직 약장수시니까 잘 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본격적으로 다뤄주세요. 그렇죠. 네네. 이제 차이스 하나. 네. 가격이라는 게 원래 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음흠. 뭐 그게 자유시장 경제. 네네. 그래서 이제 생산자, 공급자는 그렇죠. 좋은 상품을 싸게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런 게 원래. 있죠. 네. 근데 약값은 누가 결정해요? 약값은 심평원? 맞아요. 네. 이상하죠. 그게 문제가 있죠. 저 약을 처방을 네. 하는 의사도 아니고 음. 약을 조제하는 약사도 아니고 그 약을 먹는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문제 꼭 한번 나중에 해봐야 돼요. 심평원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거기 그렇죠. 파헤쳐야 될 것 같아. 워낙 방대한 문제라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또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미뤄보고요. 네네. 오늘 일단 문재인 케어에 집중해서 얘기를 네네.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문재인 케어 분명히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선의를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는 겁니다. 네. 받아들여줘야 돼요. 근데 얼핏 보면 한국이 건강보험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꾸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한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할 때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의료 서비스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재원 마련을 이렇게 공적 시스템에 의존할수록 그 나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이제 시장 아까 말씀하셨죠. 수요 공급에 이렇게 맡겨진 상태가 높을수록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원이라고 하면 그 병원이 물론 이제 과잉주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네. 법적으로는 그 영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재정은 단위라는 게 사회보험, 건강보험을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형식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네네네.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사회주의 의료보호 체계라고 이게 사회주의라고요? 최대 집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형식상의 이런 공공성하고 달리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시장에 의해서 여전히 그렇죠. 주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는데 보장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게 직접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까 말했듯이 비급여 항목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높고 심각하게 이제 질병이 걸릴 경우에는 사실상 가게가 파탄나거나 폐가망신하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이제 형식상의 그런 공공성의 소존처럼 올라서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꼽는다면은 의료 공급 아까 제가 공급 측면을 봐야 된다고 네네. 말씀드렸죠. 공급 측면에서 공공성을 이렇게 제고하려는 방안이 지금 없다. 음흠.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는 또 강화하려고 한다. 아하. 이제 이런 점이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추세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이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의료 서비스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네. 우리 의료비도 얘기죠, 우리 늘어날 얘기.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네. 접근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그런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좀 어렵게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삐딱이니 삐딱하시네요. 삐딱합니다. 예. 의사들은 지금 문재인 케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예. 그러는데 의사들은 사회주의라 그러는데 네, 이분은 지금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거 성이 안 네, 차서 성이 안 지금 차. 예. 그러시는 거. 네, 이제 근본적인 공공성 제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협의 주장과는 완전 이유가 다르지만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시각을 좀 돌려서 한국 의료 체계의 공공성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국은 차리 쌤 교육도 민간이 주도하고 좀 공공성 그래서 대학도 부족해서 공공대학이 별로 없고 국립대학이 그쵸.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네네. 사립대학이 의존하고 있죠. 예. 의료도 뭐 교육에 뭐 뒤지지 않는 것 실제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국은 의료 서비스 공급 자체가 민간 병원이 그렇죠.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병원들이 거의 다 민간병원이죠. 민간이죠. 예. 그렇죠. 병원을 구한다. 다시 얘기하면 공공의료가 절대로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공공의료 비중을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지표가 네. 공공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공공병원에 있는 그 병상이 침대수? 베드수, 병상이 베드수. 몇 개가 되느냐라는 네네. 건데요.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게 조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2007년에는 이게 11.8%였는데 공공병상 2015년에는 9.2%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공의료기관, 우리 뭐 보건소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지역의 그 적십자 시립이라든가 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고요. 그런 공공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봐도 같은 기간에 6.5%에서 5.5%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네. 그 경남의 진지의료원 폐쇄 뭐 이런 것과 아, 연관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네. 그럼 네. 홍보 시간이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다른 선진국들 사정은 어떤가요? 네, 영국은 100%. 100%. 아. 그리고 프랑스는 62.5% 공공병상 비율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의료 서비스 공급을 사실 시장에 많이 의존한다, 공공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렇죠. 네네. 미국보다 우리가 좋다고 항상 그렇잖아요. 말은. 미국조차도 공공병상 비율은 25%. 우리나라의 3배가 가까이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건 행위별 수가제,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수가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마다 급여 수가가 지급되니까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 치료를 막 권하죠. 요것도 해라 권하죠. 저것도 해라 이거 해. 뭐 앞에 경험이 조금 다 있을 거예요. 할 때마다 돈이니까. 뭐 직격파 치료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공공의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비중이 된다면 행위별 수가제를 해도 이렇게 공적인 통제가 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과잉 진료 이런 문제가 좀 큰 문제가 안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민간 병의원의 이제 의료 서비스 공급의 절대량을 이렇게 우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환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렇게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OECD 건강통계 2016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네, 보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방송 올릴 때 예. 올려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의사 1인당 일일 환자 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총 병원 병상, 네. 급성기 의료 병원 병상, 그게 다 있네요. 예, CT 스캔의 개수, MRI 개수, 평균 병원 재원 일수, 제왕절개 건수, 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 비용, 이런 지표들을 제가 자료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맞네요. 예, 진료와 관련돼 야. 있는, 특히 과잉 진료를 하는가 아닌가 관련돼 있는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뽑아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이게 거의 모든 통계가 OECD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 이 병원 의원들이 지금 수익 극대화 논리에 따라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행위별 수가제 아래 병원은 특별히 이렇게 가격이 통제되는 급여 항목을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의사들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 공급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통계로 또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5년 동안에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6.7%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급여 의료비만 따로 뽑아봤더니 같은 기간에 9.5%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비급여 부담금이 24조 9천억 원인데요. 이 건강보험 법정 본인 부담금 13조 8천억 원에 180%. 아마 이게 통계는 저도 절감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에 너무 많이 오고요. 네. 또 오는 족족 너무 많은 진료를 받아요. 아하. 그렇죠. 그 계속 보시겠죠 병원에서. 네. 네. 저 죽겠어요.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이제 네. 그 많은 진료를 받는 것 중에서도 비급여 총액이 급여 항목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의사 단체들이 왜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뭐 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교육 쪽을 좀 잘 아는데 네. 최근 10년 동안 의대 진학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요. 커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있죠. 예, 벌이가 더 잘 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통계가 딱 보여주네요.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위벌 수가제 음. 이런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도 뭐 알고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당연히 알죠. 예, 그러니까 심포괄 수가제를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심포괄 수가제 확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의심을 가져보게 돼요. 네, 제대로 정착이 되면 분명히 지금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문제 핵심은 이게 과연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신포괄 수가제는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강보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총 42개 기관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민간 병원을 포함해서 이걸 200개 이상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200개가 우리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병원 수, 의원수는 빠진 겁니다. 병원만. 예, 병원 수가 종합병원? 3,215개로 아.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많네요. 그 비율로 보면 6.2%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개인 의원까지 이거 포함하게 되면 의료기관 총수가 한 6만 7천 개 정도 이르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 전체 의료기관의 0.3%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의사분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결국 병원 의원들의 이렇게 반대가 심해서 의원은 예. 못할 것이다. 예, 200개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 뭐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꼭 말이죠. 그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할 때 그 일자리 중심 정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린다. 굉장히 멋있긴 한데 전체 일자리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거든요. 그거하고 굉장히 좀 그 비율이라든가 양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굉장히 커지는데 결과는 굉장히 왜소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란 말도 있잖아요. 막 태산이 흔들리는데 나중에 보면 뒷골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심포괄 수까지 확대하면 이제 이 행위벌 수까지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건 뭐 그러네요. 택도 없네. 택도 신도 없어. 붙어 있는데. 네. 예. 올해도 아니고 더군다나 2022년까지 200개. 그러니까요. 네. 4년 뒤까지 200개다. 야. 아 근데 그냥 확대를 해버리지. 이렇게 심포괄 수까지를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안 했던 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단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작죠, 병원 수가.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 전체 아까 의료 서비스 공급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 민간 병원은 이윤 중심으로 동기로 움직이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윤 동기 이렇게 움직이는 민간 병원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포괄세과제를 이렇게 확대한다고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말했던 그런 그 적극적인 진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과소 진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업이죠, 태업. 네, 말하자면 그게. 예. 그러니까 아까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이제 한 말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아까 그런 상황이 되는 맹장실 거죠. 싼 거 쓰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결국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민간 병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체계에서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자기들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어떤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렇게 저항하는 네.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많이 경험해 왔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보건복지부 과장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네네. 의료 수가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할 때부터 네. 이 심포괄 식과제에 의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정 수가 보전,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 이런 단어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의료 수가 인상은 애초에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게 가계의 부담률이 너무 높다. 이걸 네. 낮춰주기 위해서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수가를 높이면은 또 이게 그 효과가 또 반감될 수밖에 도로묵이죠, 없겠죠. 도로묵. 예. 그러니까 뭐 의사들의 반발, 식격한 반발을 좀 달래주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야 완전히 조삼모사 같은 게 되버리지 않겠어요? 저기서 그렇죠. 올려주고 저기서 또 네, 빼주고 이렇게 되는 결국 거죠. 네, 결국 민간 병원 중심 체제에서
이제 공공성 강화의 정책은 좀 근본적으로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가 막 이런 회의도 좀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지고 약간 암담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그나마 문재인 케어 보면은 우리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좀 많이 후퇴했습니다. 아니 근데 후퇴한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어떤 정책에서 후퇴했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2012년에 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그때 이제 나오셨죠.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죠. 그때 의료 공약을 보면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90%예요. 아하. 와 70이 아니라 90에서 70으로 떨어졌네 5년 사이에. 예, 아. 예. 물론 뭐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 현실적으로 후퇴한 거죠. 5년에 네. 비해서는 확실히 추퇴했네요. 예. 네. 그나마 이제 좀 전면 급여가 아니고 예부 급여를 거치게 돼 있다라는 건 아까 살펴본더라고요. 그것도 5년 전에는 예비급여란 말이 없었나 보죠? 네네네. 아. 그리고 현재 이제 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률은 이제 20에서 30% 정도에 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80에서 이렇게 70% 나가고 그렇죠. 내가 보통 내는 돈이 나가죠. 20에서 30%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 예비 급여에서 본인 부담률은 한 50에서 90%로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예비급여는 본인 부담이 훨씬 높군요. 예. 예. 아무래도 근데 그리고 또 예비급여 본인 부담액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 하위 30%까지는 네네. 100만 원까지 이게 네네. 이제 해당이 안 100만 되는군요. 아. 예비급여 동원 자체가 의사들은 반발하지만 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게 이제 일부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의료 비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내는 거 말고 건보공단에서 내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되는 돈의 비용의 이제 비율을 말한 건데 이게 이제 70%로 다운된 거잖아요. 90%가 아니고 네, 70이 네, 됐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근데 지금 몇 %예요? 지금 몇 %인지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부는 원래 이제 보장률 목표 이게 70%가 네. 원래 이제 비판이 좀 제기됐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시민사회 이렇게 비판이 있으니까 음.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서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목표 보장률을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할 수 있다. 예. 음.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임기 대통령 임기 동안에 목표를 제시한 거고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는 이제 우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약 63%를 이렇게 아하.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거기서 더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63을 70으로 올리자 이런 예, 얘기죠. 예. 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국민 부담률은 빼면 이제 37%. 그래서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른 나라, 외국에 잘 사는 나라들은 실적이 좀 네, 어때요? 그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승희님 보이시죠? 네네. 칼라로 된 표. 칼라로, 네. 네, 저도 올려드릴게요. 예. 이게 제목이 OECD 국가와 비교한 경상의료비 중 꽤 어려워. 경상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율. 네, OECD 국가를 쫙 세워놓고 네, 경상 의료비 중에서 네. 그 중에 몇 프로를 가계가 부담하느냐. 한국이 어딘지 보세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왼쪽에서 세 세 번째죠. 네. 예. 그래서 라트비아, 멕시코에 이어서 3위. 라트비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죠 당연히. 멕시코는 아시죠? 네네. 어쨌건 간에 이제 2015년 기준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거기 써 있잖아요. 36.8%. 네. 네, 36.8%가 되겠고요. 음. 중간 왼쪽에 이제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네. 요게 이제 OECD OECD 평균이에요. 평균? 네. 네. 요게 20.3%. 와. 우리가 36.8%인데 OECD가 20.3%니까 거의 절반. 거의 절반, 거의 육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보건의료 체계가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주요 사회보험 국가들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직접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등을 한번 볼까요? 네. 맨 오른쪽에 있죠. 네. 프랑스 가계 부담률 와. 6.8%. 여기 뭐 거의 공짜네 공짜 이 정도면.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네덜란드 12.3%가 4위고요. 독일이 6위입니다. 12.5%. 일본이 8위. 13.1%. 뭐 이 나라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칠레가 32.2%니까 우리가 이보다도 많고요. 헝가리 29%보다도 훨씬 많고요. 심지어 외환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도 35.5%니까. 야, 까딱까딱 넘어간다는. 네, 그리스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문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야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잘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OECD 평균이 20.3%. 그러니까 형식만 잘 네네, 되는 거죠. 예. 20.3%. 근데 예.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예, 이건 이제 바라지도 않아요. 언감생심이고요. 예. 아 적어도 그래도 중간은 가야지. 네, OECD 중간은 평균 가야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네네. 아니에요? 아 그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한 80% 정도로 끌어올려야 OECD 평균과 비슷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2022년 70% 갖고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민 단체들이 시민 사회에서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삐딱이 씨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대부분의 시민 사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삐딱님의 그 네. 삐딱한 게 이유가 있네요. 네네. 아, 점점 기분 좀 나빠지려고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삐딱이님 그럼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측면도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병수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병 예, 수당제. 우리가 뭐 근데-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 제도가 다른 네. 나라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실업수당 제도도 없는 건데 병에 걸리면 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하고 아, 관계 이게 없는 거죠? 일병, 이병 그거 아니라. 일병, 이병, 상병 그거 아니죠? 예, 그건 그거는 안 관계 돼.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네. 수당을 네. 받는다. 음. 예, 예. 예, 이건 OECD는 대부분 다 주나요? 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네.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없습니다. 아, 아, 이야 정말 네. 공공성이란 건 완전히 팔아먹었다 그러게요. 이거 이런 네. 얘기 예. 볼수 있네요. 예,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음. 기존에 이제 임금,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네. 네. 기존에 받던 임금의 75%를 수당으로 지급해요. 와, 이거 예. 실업급여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네요. 이게 복지죠. 그죠? 그러게요. 예. 음. 상병수당제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비급여 제도하고,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손보험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민간보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라도 해야지 타서 뭐 네, 생활이 뭐 되는 암 거죠. 진단 받으면 네. 2천만 원 뭐 이런 네, 거 뭐 이렇게 그런 있어야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가 이게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우리나라 법은 되어 있습니다. 법은 돼 있구나. 예. 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아직 국민건강법에서 정한 상병수당을 이렇게 도입하지 않고 야,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요. 야. 법대로 해야지 왜 안 해요? 네, 시행령을 안 만들었네. 예, 그 이유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더 늘리지 않겠다. 아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돈 문제야. 네, 그렇죠. 돈이 의료 심각하죠. 수가 인상해달라. 뭐 네. 아니면 또 한 다른 쪽에서는 보장률 높이자. 네. 그리고 또 뭐 상병수당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다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죠. 예.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인들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또 국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가지고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네. 일반 예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세 수입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 그러니까 기금 수입에서 내도록 되어 아,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예, 조세 수입에서 14%, 예, 기금 수입에서 6%. 예, 합치면 20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결국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액하고 보험료 수입액의 20% 국고 지원 이렇게 합친 것을 이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20%면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좀 작지 않나요?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0%가 이렇게 작다라는 거고요. 네. 별개로 20%를 정부가 제대로 내본 적이 없다라는 거. 네? 아니 법대로 해야지.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내요? 20%도 안 낸다고요? 네네 안 내고 있습니다. 오. 국고 지원의 그러니까 근거법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각 뭐 14%, 뭐 6% 아까 이렇게 예상이란 말이 나왔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맞춰 가지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 규정이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상은 100이라고 했는데 130을 걷어터도 예. 예상 100에 대한 20%만 낸다는 거죠? 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렇게 제도상의 허점을 이렇게 명분을 삼아가지고 항상 국고 지원 비율을 20%에서 상당히 이렇게 부족한 방식으로만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깎을 걸 깎아야지 진짜 찌질하다. 진짜. 아, 개찌질인데 이거. 야, 너무하네. 아, 근데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음. 입법에 관한 뭐 국회나 뭐 그런 데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네, 거 간단한 아닌가? 문제 같은데, 그렇죠. 이건. 실제로 그럼 의지가 없는 거네. 네. 아, 그럼 실제로는 얼마를 지원한 거예요? 예, 연도별로 좀 보면요. 네. 2010년부터 2015년 동안 6년 동안이죠. 음. 6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살펴보면 정부는 6개년 보험료 수입액의 15.5% 평균적으로 국고로 지원해 왔습니다. 야, 6년간. 예, 이걸 연평균으로 보면 약 1.7조 원 가량 정부 재정 지원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이게 삭감된 거나 연평균 1.7조 원을 삥 뜯었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얘기네요. 야. 아니 근데 뭐 지난 2010년부터 쭉 자료 보면 그때는 이명박근혜 시대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네, 치고. 그렇다고 적폐 시대니까. 네. 네. 그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뭐 올해는 어때요? 20% 가까이 갔어요? 하겠죠 언제는. 네, 저도 뭐 그런 걸 기대했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올해는 또 더 문제가 심각해졌네요. 왜? 정부는 이제 2018년 음.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53조 3,209억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상. 예.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20%로 따지면 이제 10조 6,641억 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13.7%에 불과한 7조 3,049억 원 이것을 국고 지원액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이걸 또 깎았어요. 아니 너무한데? 아니 과거에는 예상액의 2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또 꼼수를 써서 네, 그래서 결국은 20%에 20%가 안 됐다 이런 미달했었잖아요. 뜻이었는데. 아 근데 올해는 예상액이 나왔는데 예상액의 그마저도 20%를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네. 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네. 그럼 지난 6년간 15.5%였는데 그것에도 미달되는 13.7이라는 소리잖아요. 야 심각하네. 네, 사실상 저는 이제 건강보험 우리나라 재정 흑자가 네. 있습니다. 지난 동안 쌓인 흑자가 한 네. 20조 원 정도 쌓여 있는데 네. 아마 이것을 믿고 음. 오히려 정부가 당연히 내야 될 걸 적게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건강보험에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좀 덜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야. 실제로 이루어진 지원액이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뭐 그런 말이 게 안 아닌가 된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수단을 이제 비급여 항목 급여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게 문재인 의 핵심인데 네. 그 첫 해가 올해인데 국고 지원은 역대 실질 국고 지원율보다 더 낮은 비율로 이렇게 예상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야 이건 심각하네요 이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보장성은 강화하겠다는데 예. 국고 지원은 줄이겠다. 예. 이건 분명히 문제가 근데 생기는데. 아까 조금 더 심각한 문제 또 있는데요. 예. 또 있어? 예.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예산이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7년에 네. 통과한 올해 예산이죠. 그러니까 네. 2017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가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에서 또 2,200억 원이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또 깎았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야.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3.45%로 쯤 되면 이제 진정성도 좀 의심갈라 그래. 무슨 오렌지야 깎아와 계속 몇 번 깎은 거야 지금. 사실상 선진국들은 보통 의료보험 재정 이 중에서 몇 % 정도 국고에서 지원해요? 정확한 통계가 없더라고요. 이게 네. 쫙 나오는 아까 우리가 본 표 같은 그런 네, 표가 네. 없어요.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보건의료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표가 이제 안 나온 것 같은데 몇몇 자료들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니까 네. 보험료 수입의 50%를 중앙정부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50%가 나가는 거죠. 또는 뭐 핀란드, 헝가리 같은 나라는 네. 재정 적자가 생기면 네. 그 적자를 전부 보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라도 있고요. 대만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죠. 예, 자영업자 보험료의 경우는 40%, 농어민 보험료의 경우는 70%, 저소득층 보험료는 100%를 국가가 부담해요. 이 정도는 돼야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국가별로 비교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하여튼 정부의 지원율은 아까 몇 프로? 13.45%.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그 정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늘려야겠다. 그래야 그런 생각이, 복지죠. 네, 세금 네. 걷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네네. 이런 데 써야 되고. 토건 같은 데 쓰지 적어도 말고요. 최소한 네. 20%는 좀 네. 메꿔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일단 않을까. 법은 지키고 20% 법이니까 네, 그쵸. 그 다음에 더 나가고 해야 되는데 법도 안 지키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럼 이제 삐딱이님의 시선으로 보면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보이세요? 물론 삐딱하게 보이시겠지만 삐딱하게 보일 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아, 네. 숫자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린 숫자가 거고요. 삐딱하구나. 예. 정부가 삐딱하네. 정부는 국고 지원을 포함해서 그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확충하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확인되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꼭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보건 의료 체계 전반의 공공성 이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그런 방향에는 이렇게 동의한다. 당연히 보장성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네. 동의했는데 그 목표치라든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또 한다고는 했는데 또 많이 또 후퇴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재정 투입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진보 시민사회들 기왕의 비판이 주로 국민의 의료 비용 부담을 얼마만큼 줄여줄 것인가
것인가 이제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이런 총체적 좀 관점에 서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좀 비판을 좀 해왔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중에 의협이 이렇게 집단 휴업 이렇게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최대집. 이 네. 진보 시민사회가 문재인 케어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고 방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떠밀려 왔던 상황도 있습니다. 극우가 대두되니까 이것도 방어하기 좀 그렇죠. 급급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네.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 서비스 공급 절대량을 이렇게 민간 병원이 담당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이렇게 유지하고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첫 회 등장부터 그냥 프로 불편러 네. 삐딱이님. 아, 오늘 내용이 아주 네네. 강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삐딱하게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의료 서비스 공급 그 네. 측면에서 공공 의료의 비중을 일정 비율로 높여서 민간 병원과의 경쟁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이 의료 시장 전체로 이렇게 파급되는 경로를 그리는 게 지금 현 단계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2003년 당시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요. 예, 그때 약 10% 수준에 불과하던 공공의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야심찬 네, 계획이었네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 전혀 달성하지 못했죠. 못했죠. 뭐 전혀 못했죠. 공공의료를 확대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게 되면은 네. 저는 이걸 어떤 효과를 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주택 공공성 관리 문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2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그 무주택, 저소득 그 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 주거 복지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정책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게 꼭 복지 정책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민간 주택 시장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그렇죠. 거둡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가격 인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공공임대로의 또 공급량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5% 안팎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거나 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 수단에 굉장히 큰 제약이 따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의료 시장에도 같이 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문제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오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어떻게 되네요. 예. 근데 이제 공공의료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제도. 얘기하죠. 그렇죠. 네. 네. 영국의 의료 체제는 공공성은 좀 높지만 100% 국가 네, 보장이 네, 네, 말이죠. 그렇죠. 네. 아 여기에는 약사와 네. 공무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 반면에 그럼 의료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실제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좀 형편없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렸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공공 의료를 확대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민간 병원과의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또 그런 문제죠. 우려가 되기도 해요. 네, 사실 그 영국 NHS라고 하죠. 네.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해서 네. 국가의료제도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국가가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폐해를 지적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특별히 이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영국의 NHS 제도 이렇게 폐해에 대한 건데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과장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2001년 기준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제가 네.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영국 환자의 22%가 단지 병원을 예약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고 아, 기다리다 죽겠다. 예, 27%의 환자가 수술을 받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아. 이런 게 뜹니다. 네. NHS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냐 이렇게 공격할 때 이렇게 이런 예들을 막 등장하거든요. 의협 신문 아니었어요 혹시? 네, 예. 뭔가 이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말할 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거렛 대처 수상이라고 있죠. 네, 네. 신자유주의 네. 개혁을 철의 했던, 여인? 예, 네. 그렇게 네. 개혁을 했던 그 수상이 네. 집권을 한 이후에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네. 예, 전체적인 어떤 복지 예산 삭감, 긴축 재정 이런 기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 2001년에 이렇게 나타났던 결과들은
공공 재정을 대폭 삭감한 그 결과인 거지. 원래 NHS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라고 해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NHS가 공모양이 된 거지 NHS라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죠. 예. 사실 그리고 이후에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는 네. 의료복지기금을 결국 늘렸습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수도 늘리고 또 의료시설 인프라 투자도 다시 좀 재개를 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NHS 시스템으로 다시 복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네. 영국을 여행할 때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네. 있었는데 허리가 아파갖고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에든버러 병원에 가라 그래갖고 버스 타고 막 갔어요. 네. 갔더니 이제 막 이렇게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보고 나서 그래서 네네. 내가 머슬 릴렉센트 근육 이완제를 처방해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근육 이완제 필요 없다. 그냥 소염 진통제면 된다. 소염 진통제를 이렇게 처방해서 주더라고요. 약을 막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돈을 안 받더라고요. 진료값, 약값을 다 안 받았어요. 외국인인데도요? 외국인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관광객인데.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2015년이면 이미. 예.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감명받고 온 적이 있는데. 몇 년도까지 기억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래전 얘기예요. 영국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어학연수 왔던 네. 한국인 여학생이었던데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했더니 여기서 수술을 받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픈 데가 신장이었어요. 그래서 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국 땅에서 국적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겠다라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공짜로 수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 NHS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진짜는 좋지. 저는 그리고 굉장히 그 병원도 좋고요. 사람들도 뭐 그냥 저는 그냥 가자마자 치료받더라고요. 예, 무슨 뭐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요. 예. 예. 지금은 뭐 옛날만큼 그 정도 시스템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저 이 예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의료 공공성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보건의료 재정을 또 확대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케어 보면은 보건의료 재정 확대를 현행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게 좀 드러나고 있고요. 건보를 올려야 되는데 예. 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협이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소득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에 나섰던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 네, 이제 좋은 의견이시라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남에게 돈 문제만 얘기하지. 당장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야간 노동자로서 네, 그러니까요. 아, 참. 현재 그러니까 이미 민간병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를 단번에 아까 말한 국가의료제도, 뭐 NHS 그 시스템으로 가져가기엔 좀 무리죠. 한 번에 그렇죠. 거의 그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현 단계에서 가능한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삐딱하긴 하지만 뭐 네. 지금 당장 어떻게 NHS로 가자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터무니없는 분은 아닌데. 네. 근데 또 속도 네.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도 NHS 정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맞죠. 최종 목표 방향을 일단 정해놓자. 그런데 그 과정에 가는 경로로서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길 텐데요. 일단 첫째 천병상 병실 그 천베드? 예, 네. 1000베드 정도 되는 규모 우리가 대형 그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자. 이 정도면 정말 큰 병원인데요. 정말 큰 네네. 거예요. 어느 정도 큽니까?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900 몇 아, 베드였어요. 네. 예, 저 그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공공공상 비율을 30% 정도는 그래도 올려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영국이 그 지역 거점 병원 모델을 이렇게 구축을 할 때 네. 인구 한 10에서 15만 명당 600에서 800병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산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의료가 굉장히 많이 분과됐어요. 그냥 네. 세분화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1000병상 정도 내의 규모를 큰 그런 규모를 이렇게 병원을 지어야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 병원 중심 의료 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거점의 그런 대규모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지어가지고 공공병상 비율을 이렇게 일정 비율로 확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대학병원이 지금 쏠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다 대학병원 예, 예. 와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 중소병원과 개인 의원들 이렇게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을 설립되면 지금도 좀 의원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그 의료 서비스 시장이 그 자유 경쟁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이제 경쟁하면서 어떤 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과잉 이렇게 공급되어 있는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거점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하여튼 지역 거점에 진짜 이런 얘기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주치 제도에 기반한 1차 의료 제도 개편인데요. 많이 얘기하죠. 예. 한국은 1차 의료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의료 양성 시스템도 이렇게 전문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과 전문의가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을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1차 의료 시장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있죠. 이게 이제 지역 의료 차원에서 보면은 이 건강 증진도 하고 질병 예방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1차 의료 그리고 또 주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역 의사하고 이렇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장애인, 뭐 만성 질환자, 노인, 영유아, 아동, 연령별, 집단별 통합적인 이렇게 주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 이렇게 맞는 주치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가 수가제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공공의료 비중을 이렇게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치 제도를 이렇게 정비해서 지금 현재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가제를 이제 포괄 수가제 중심으로 좀 보상 방식을 바꾸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결 과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드시 꼭 포괄 수가제 방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역 거점 대형 병원, 그러니까 공공병원하고 주치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면 행위별 수가제 대신에 이렇게 협진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불 보상 단위를 이렇게 집단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괄 수가제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또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가 의료 인력 양성을 좀 공공화하자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건데. 예. 현재 지금 주요 사립대 의대 1년 등록금이 1,200만 원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 6년 동안 하면서 또 개인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입학하고 수업 과정부터 이렇게 시장 경쟁 논리로가 이렇게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회가 이제 필요로 하니까 이거 의료 공공성 강화에 좀 복무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죠. 예. 근데 NH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 양성에 전부 다 비용이 공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가 당신들한테 네. 공짜로 이렇게 기술을 전수했으니 당신들도 공공성에 복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사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근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 여당도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복무하는 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추진하고 하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고작 한 개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입니다. 그것도 안 생겼어요 아직. 예, 아직은 이게 계획인 거고요. 예. 의료 인력 양성을 이제 공공화해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 제 대안이라고 그거 말씀드리고 일산병원에다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돈 그랬잖아요. 네. 돈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공공의료 체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의료 재정 확대. 이걸 좀 수치로 좀 어느 정도 필요할지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얼마 정도 돈이 든다까지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2014년 현재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GDP 대비로 보면 7.1%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보면 9.1%거든요. 다 평균보다 안 되네요. 다. 예,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의료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했을 때 명분상으로 우리가 OECD 평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2017년 GDP 예상액에서 약 2%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될까 그러면 저는 30조가 좀 더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30조 정도 더 투자해서 의료 재정 확보해서 공공성 높이는 데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면 또 부담하냐? 그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아까 가계 직접 부담률이 월등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정부가 국고 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높이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대안의 경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짓자. 둘째,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에 기반하는 1차 진료의 개편을 이제 도모해야 된다. 네. 그리고 셋째는 이제 포괄 수가제 도입하고 행위별 수가제는 좀 웬만하면 이제 없애자. 폐기를 하자. 그리고 넷째가 의료 인력 양성을 이제 이거 공공화시켜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다섯 번째가 의료 재정을 확대하자 이거네요. 네. 저는 이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네. 좋은 계획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봤던 캐나다 의사의 온라인 청원 서명 운동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했어요? 예.
그 캐나다에서 그 제일 좀 좋은 동네가 퀘벡 아닙니까? 퀘벡. 네, 퀘벡 이제 프랑스어 쓰는 동네인데 네. 제가 퀘벡 갔더니 거기 영어가 안 통하더라고요. 점원들이 영어 못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퀘벡 의료인 협회가 최근에 네. 퀘벡 정부하고 의사가 이제 퀘벡주에 한 10,000명 정도 있답니다. 10,000명. 네. 예, 의사의 연간 급여를 1.4% 인상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돈을 올려준다고요? 네, 정부가 네. 돈을 더 주겠다 이거지. 네. 그런데 퀘벡의 일부 일반 의대와 전문의들이 네. 이걸 안 받겠다. 준다는데? 인상하는 걸 우리 안 받겠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안 받겠다고 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의사들, 의대생들이 이제 서명에 참여하고 있고요. 왜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음. 그러니까 더 받는 거를 안 하겠다 이거지. 네. 왜냐하면 그 퀘벡주 의사 평균 연봉이 이제 26만 달러라고 해요. 캐나다 달러로요? 캐나다 달러로.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억 한 2천 정도.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 그렇지.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 우리한테 올려줄 돈이 있으면 그렇죠. 간호사나 의료 노동자에게 줘라. 또 환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써라. 여기도 이제 상당히 그 의료 관련 지출이 많이 삭감됐다 그래요. 삭감됐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겠지만 삭감된 거를 오히려 이런 거를 삭감된 곳에다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의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뭐라 했냐면 네. 커트해도 되는 것은 우리 봉급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커트해도 되는 것은 우리 봉급밖에 없다. 컷이라는 건 이렇게 자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봉급은 커트해도 된다. 우리가 좀 많이 번다. 이런 게 실제로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냐. 나는 이제 우리 참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요. 캐나다도 이런 의사는 일부랍니다. 전부 의사가 다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퀘벡 주정부가 합의를 파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진짜 말로만 뭐 하지 사실 양보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사가 좀 나왔으면 최대집 같은 사람만 나오지 말고 그런 식의 어떤 잔잔한 희망이 좀 떠오르네요. 예.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이제 이런 주제들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재인 케어에 과연 그 환자들의 시각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환자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컴백 방송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삐딱이님 처음이시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팟캐스트 전제동도 처음인가요? 네네. 아 다른 데도 가신 적이 없고. 예. 아유, 수줍음이 많아서요. 네. 뭐가 수줍었다는 걸 잘 네네네. 모르겠는데 삐딱하게 잘했는데. 네. 네네. 끝이에요? 아, 소감. 네네, 소감. 아니, 뭐 수줍이 많아서요. 그러고 그냥. 아 맞아. 이게 저 이제 아까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27일 날 그 공교롭게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잡힌 아. 그 날짜에 아하. 의협이 집단 휴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보했나요? 굉장히 큰 파장일 것처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이 중간에 막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파업이 이제 유보가 돼서 네. 약간 시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는 게 사회 그러니까 복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역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네. 노령화 추세와 맞물려 가지고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걸 의료하고 교육 두 개가 내관입니다. 내관 네. 지금 사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를 오늘 한번 짚어본 그런 의미를 뭐. 네네. 네. 네. 네, 하여튼 삐딱이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거죠? 네 뭐 한 달에 한 번, 네. 두 번, 한 번 정도? 아니, 네. 두 번은 또 안될 것 만날 같고. 날이 네. 있겠네요. 네, 기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삐딱이님 들어오셔갖고 네. 5명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 하셨어요. 사회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돈나님하고 숙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저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좀 더 많이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차차. 네, 새 친구도 좋지만 옛 친구는 더 좋다라는 아, 말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 네. 자주 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돌아오니까요.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 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하죠. 게시판에 꼭 환영 인사 네네. 남겨주시고요. 아주 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아,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 네네. 그러면 실망할 거예요. 아 댓글 작업 저기 드루킹 불러야 되나? 네네. 불러. 네, 매크로 좀 되게 돌려주세요. 아 매크로 소감이 생각난다. 네네. 아 제가 의사 분들을 2명 정도 아는데 네.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방송에 대해서 알리지 마세요. 네. 네, 이렇다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